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스마트폰으로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는 이 일상.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국가와 제국은 수백 개가 넘습니다.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소비에트 연방. 이 거대한 시스템들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1997년 대한민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바로 전날 밤, 대다수의 국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뉴스를 켠 순간 세상이 달라져 있었죠.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국가가 흔들린다는 건 영화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는 장면 같은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놀랍도록 조용하게, 당신이 알아채기 힘들 만큼 천천히, 하지만 숨통을 조이듯 다가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조용히 무너질 때 당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99%의 사람들은 바로 눈앞까지 다가온 파멸의 신호를 끝내 읽어내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나면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듣던 뉴스 속 숫자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국가 부채가 어쩌고, 환율이 어쩌고 하는 말들이 더 이상 경제학자들의 지루한 탁상 토론이 아니라 당장 내 가족의 저녁 식탁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로 들릴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 신호는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익숙한 일상의 풍경 속에 숨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 신호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누구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았던 시스템 붕괴의 시나리오와 그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은 겉으로 보면 정말 단단해 보입니다. 웅장한 정부 청사가 있고 매일 아침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법에 따라 세금이 거치고 경찰이 거리를 순찰합니다. 마치 영원히 돌아갈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기계 같죠? 하지만 이건 빙산과 똑같습니다.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은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그 깊고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 아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바로 부채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 1,100조 원.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 실감이 되십니까? 숫자가 너무 커서 오히려 아무런 감각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1초에 100만 원씩 쓰기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1초에 100만 원씩 멈추지 않고 씁니다. 그렇게 해도 1,100조 원을 다 쓰려면 무려 3만 4천 년이 넘게 걸립니다.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약 1만 년 전이니까 그 3배가 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1,100조라는 숫자에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 즉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진 빚만 계산한 수치입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빚, 한국전력, LH, 한국도로공사 같은 공기업들이 진 빚, 그 외 수백 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이 숫자에 포함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이 숨겨진 빚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 즉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의 잠재 부채입니다. 이것까지 모두 합산하면 그 규모가 무려 3천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분석이 여러 경제 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잡으면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100살 노인까지 국민 한 사람이 짊어진 빚이 최소 6천만 원입니다. 4인 가족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미 2억 원이 넘는 빚을 안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이죠. 그렇다면 국가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방법은 사실 단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세금을 더 걷는 것. 둘째, 돈을 더 찍어내는 것. 셋째, 또 다른 빚을 내서 기존 빚을 돌려막는 것.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구조가 완전히 같습니다. 당장 이번 달은 버티는 것 같지만 결국 어느 순간 더 이상 새로운 카드가 나오지 않는 임계점, 즉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에는 한 가지 무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그 비용을 치르는 사람은 국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세금을 올리면 당장 내 월급 봉투가 얇아집니다. 돈을 더 찍어내면 물가가 올라서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예금의 실질 가치가 소리 없이 녹아 없어집니다. 1억을 모아뒀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가치는 사라지는 것. 이걸 인플레이션을 통한 조용한 약탈이라고 부르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이 실제로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붕괴하는 게 뭘까요? 돈입니까? 군사력입니까? 정부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신뢰입니다. 사람들이 정부가 정말 내 돈을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종잇돈이 내일도 같은 가치를 가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 국가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10,000원짜리 지폐는 그냥 종이 한 장입니다. 그 종이에 가치가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모든 사람이 그게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금도, 법도,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도미노는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망하는 건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언제나 조용하게 우리가 알아채기 전에 이미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불신의 씨앗이 얼마나 자라 있는지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자, 이제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은행에 얼마를 맡겨두고 계십니까? 1,000만 원, 5천만 원, 혹은 그 이상? 그 돈이 지금 이 순간 은행 금고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맡긴 돈, 지금 그곳에 없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것을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은행은 법적으로 정해진 아주 적은 비율의 돈만 금고에 남겨두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 대출받은 사람이 다시 그 돈을 어딘가에 입금하면 그 은행도 또 대부분을 대출해 줍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처음 1,000만 원이 경제 안에서 수천만 원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걸 신용창조라고 부르며 현대 경제의 엔진이라고 가르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기업이 투자를 하고 사람들이 집을 사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마법에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 딱 이 한 가지 조건이 깨지는 순간 마법은 끝납니다. 아니, 마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악몽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문 하나가 퍼집니다. 땡땡은행이 위험하다더라. 처음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돌던 이야기가 오후가 되면 뉴스에 뜨고 저녁이 되면 은행 앞에 줄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내 돈 내놔라 라고 외치며 몰려드는 겁니다. 은행은 그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 빌려줬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뱅크런을 단순한 은행 파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국가 전체의 혈액순환이 멈추는 심장마비입니다. 은행이 멈추면 기업은 직원 월급을 못 줍니다. 직원들은 대출 이자를 못 냅니다. 대출 이자를 못 받은 은행은 더 흔들립니다. 이 악순환은 도미노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한 투자은행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충격은 미국에서 시작해 유럽을 거쳐 대한민국 환율을 단숨에 1,500원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당시 수출 기업들은 환차익을 봤지만 달러 빚을 진 기업들과 가게는 하루아침에 부채가 2배로 불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스템이 흔들리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미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4가지 경고 신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채금리의 요동입니다. 국채란 국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가가 나 돈 좀 빌려줘,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라고 약속하는 증서죠. 그런데 이 국채에 붙는 금리가 갑자기 높아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들이 이 나라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이자를 더 줘야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국가의 신용 등급이 시장에서 조용히 낮아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니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 부담은 결국 세금 인상이나 복지 축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는 시중 금리 전반에 영향을 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업대출 금리도 함께 오릅니다. 내 대출 이자가 오르는 것 이미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최근 몇 년간 직접 경험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 환율의 급등락입니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보셨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100원대였던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 변화처럼 보이십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식량, 원자재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 모든 것의 수입 가격이 올라갑니다. 마트에 가면 수입 과일 가격이 오르고 주유소에 가면 기름값이 오르고 식당에 가면 밥값이 오릅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른다면 이건 국가가 여러분의 실질 소득을 조용히 깎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가장 은밀하고 가장 잔인한 세금입니다. 세 번째, 가계부채의 임계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 총액이 1,900조 원에 달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이 부채의 대부분이 담보대출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값이 오르는 동안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빚이 있어도 집값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집값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동시에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는 감당이 안 되고 담보로 잡힌 집 가격은 떨어지고 은행은 담보를 회수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멀쩡하게 살던 사람들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은행 건전성과 직결되고 은행이 흔들리면 앞서 말씀드린 뱅크런 시나리오와 만납니다. 이것이 시스템 붕괴의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기업들의 연쇄부도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꺾이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건 빚으로 버티던 한계 기업들입니다. 한 기업이 무너지면 그 기업에 납품하던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함께 흔들립니다.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소득을 잃습니다. 소득을 잃은 사람들은 소비를 멈추고 소비가 줄면 다른 기업들도 위험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경제학에서는 디레버리징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이 사이클에 빠져들면 빠져나오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겪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4가지 징조가 따로따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가계가 흔들리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이 쓰러지고, 기업이 쓰러지면 은행이 흔들립니다. 이것들은 서로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전부가 움직입니다. 2008년 리먼 사크 때가 그랬고 1997년 IMF 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가진 방어 수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금리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 더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재정은 이미 빚으로 가득 차 있어 추가 지출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다음 폭풍이 왔을 때 우리를 지켜줄 방패가 이전보다 훨씬 얇아져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국가 단위의 시스템 붕괴가 실제로 닥친다면 어떤 개인도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흔들리는데 혼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신화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혼란 속에서 오히려 자산을 지키고 새로운 기반을 만듭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딱 하나,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생존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자본을 방어하십시오. 잠깐 눈을 감고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켰는데 은행 앱이 열리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카드를 내밀었더니 결제가 거절됩니다. ATM 앞에 긴 줄이 생기고 화면에는 일시적 서비스 중단이라는 문구만 뜹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속 숫자가 아닙니다. 손에 쥔 실물입니다. 이것이 과장된 공포라고 느끼십니까? 2013년 키프로스 금융위기 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은행 계좌가 동결됐고 정부는 예금의 일정 비율을 강제로 세금으로 징수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찾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스 재정위기 때도 은행 인출 한도가 하루 60유로로 제한됐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봤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변동금리 대출부터 줄여나가십시오. 금리가 오르는 속도는 여러분의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1%가 오를 때마다 수백만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대출이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자신의 대출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다음으로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모든 돈을 하나의 은행 계좌에만 묶어두는 건 위험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분산하고 일부는 실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치 생필품과 현금을 실물로 확보해 두십시오. 이건 사재기나 과도한 공포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에 드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고가 날 거라 확신해서 드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손에 현금이 있고 카드 없이도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상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안전망입니다. 두 번째, 생존 능력을 키우십시오. 위기가 오면 종이돈의 힘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가진 기술과 지식입니다. 역사 속 모든 경제 위기에서 공통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었고, 고칠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아이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가장 강력한 생존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보를 읽는 능력입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뉴스를 보고 환율이 올랐구나 로 끝내는 사람과 환율이 올랐으니 수입 물가가 오를 것이고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내 대출 이자가 오를 수 있겠구나 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위기 앞에서 보이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뉴스를 보는 것과 뉴스를 읽는 것은 다릅니다. 숫자를 보는 것과 그 숫자가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석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다음 위기 때 여러분이 99%에 머무를지 아니면 준비된 1%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도 그 준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뉴스를 의식적으로 챙겨보고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찾아보고 그것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은 위기의 신호를 남들보다 먼저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심리적으로 무장하고 사람과 연결되십시오. 이게 무슨 생존 전략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가 증명합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절망이고 고립감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감각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가장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보다 심리적 무너짐으로 인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이 올 거라 가르쳐주지 않았고 아무도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준비 없이 맞은 충격은 경제적 피해를 훨씬 넘어서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반면 그 위기 속에서도 의연하게 버텨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단단히 뭉쳤고 이웃과 서로 돕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는 사람 사이의 신뢰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족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이웃과 안면을 트십시오. 이 모든 것이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위기는 혼자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함께 버티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가 부채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고, 금융 시스템은 신뢰라는 단 하나의 기둥 위에 서 있으며, 환율, 금리, 가계부채, 기업부도라는 4가지 경고 등이 동시에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일 당장 터진다고 단언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는 저도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먹실합니다. 이 신호들이 동시에 켜져 있는 지금 준비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로마도, 대영 제국도, 소련도 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도 언젠가는 임계점에 도달할 겁니다. 그날이 내일일지 10년 후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그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시스템과 함께 가라앉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아직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오늘 밤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 것인지, 아니면 단 하나라도 준비를 시작할 것인지, 그 선택을 하는 건 국가도, 은행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의 여러분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컨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저 쓸만한 경제학은 앞으로도 더 냉철하고 더 솔직한 시각으로 여러분 곁에서 세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